세계가 주목한 1조 원 계약. 모든 계산표는 중국을 가리켰습니다. 가격, 조건, 정치적 압력까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아무도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돈도 무력도 아닌 기억과 신뢰였습니다. 호주의 젊은 병사들의 피와 70년 전 한 전쟁에서 맺어진 빚이 되살아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힘이 호주를 중국 대신 한국으로 향하게 만들었습니다. 과연 이 극적인 반전의 배경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었을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을 응원해주세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25년 경력의 군사 전문가 손이 말입니다. 호주 국방부 12층 회의실, 1조 원 규모의 거대한 결정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중국 VN-17대 한국 레드백. 승부는 이미 기울어져 있었죠. 30% 저렴한 가격, 현지 공장 건설, 기술 이전까지. 중국의 조건은 거부할 수 없을 만큼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걸까요? 저는 마이클 스틸입니다. 영국 출신으로 현재 워싱턴 DC에서 국제 군사 전략 전문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영국 육군방위 분석국에서 20년, 나토 군사자문위원을 거쳐 지금은 글로벌 군사 싱크탱크에서 25년째 일해왔죠. 걸프전과 아프가니스탄 파병 당시 현장에서 직접 무기 시스템을 분석했습니다. 전 세계 방산업계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까다로운 평가자 중 한 명으로 통합니다. 그때 호주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호주 정부가 중국 VN-17과 1조 원 규모 계약을 체결한다고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차세대 보병 전투 차량 선정이었습니다. 호주 국방력의 미래가 걸린 거대한 결정이었죠. 중국의 조건은 정말 파격적이었습니다. 가격이 30% 저렴했습니다. 기존 예산보다 3억 달러나 절약할 수 있다는 계산이었죠.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호주 현지에 공장을 설립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기술 이전까지 포함된 조건이었습니다. 1000개가 넘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계산도 나왔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거래가 어디 있겠습니까? 국제 언론들은 벌써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중국에 밀렸다 CNN이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BBC도 마찬가지였죠. 워싱턴 포스트는 경제 논리 앞에서 한국이 패배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중국의 압도적 승리라고 표현했습니다. 모든 언론이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경쟁에서 밀려났다는 것이었죠. 호주 정치권의 압박도 거셌습니다. 중국과의 경제 협력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정치권 곳곳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중국과 관계를 악화시킬 이유가 없다는 논리였죠. 경제적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호주 내 여론도 완전히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이건 당연한 선택이다라는 논리가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30% 저렴하고 일자리까지 창출할 수 있는 조건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죠. 합리적 선택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이런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분위기였습니다. 모든 것이 중국을 향해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불안한 기억이 있었습니다. 과거 값싼 무기를 선택했다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병사들이 목숨을 잃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현혹되어 선택한 장비가 실전에서는 치명적 결함을 드러냈던 참극이었죠. 겉모습만 완벽한 장비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가격이 30% 저렴하다는 이유로 선택한 장갑차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임무에서 엔진이 멈췄고 두 번째 임무에서는 냉각 시스템이 고장났죠. 그리고 세 번째 임무에서 2명의 병사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값싼 무기가 2명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그 기억이 더욱 생생했습니다. 경제적 논리만으로 무기를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었거든요. 병사들의 생명이 숫자로 계산될 수 없다는 것도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공기는 이미 결정된 듯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국 쪽으로 기운 상황이었습니다. 30% 절감 효과라는 숫자 앞에서 다른 고려사항들은 묻혀버렸죠. 현지 공장 설립과 기술 이전이라는 달콤한 조건 앞에서 모든 의문이 사라진 상황이었습니다. 30% 절감, 일자리 1000개 창출 이런 조건에 모두 설득당한 상태였습니다. 중국과 계약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분위기가 압도적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단 한 장의 문서가 등장했습니다. 한국의 제안서였죠. 이 문서는 다른 모든 제안서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두껍지도 않았고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중국 제안서처럼 수백 페이지에 걸친 상세한 경제 분석도 없었죠. 경제적 혜택은 전혀 없었습니다. 현지 공장 설립 약속도 없었습니다. 기술 이전 조건도 없었습니다. 일자리 창출 계획도 없었습니다. 가격 할인 혜택도 없었습니다. 그 문서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호주 병사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는 이미 수많은 보고서를 읽었지만 단 한 문장에 이렇게 무너진 적은 없었습니다. 중국은 계산서를 내밀었지만 한국은 약속을 내밀었습니다. 중국은 숫자로 호주를 설득하려 했지만 한국은 신뢰로 접근했습니다. 중국은 경제적 이익을 강조했지만 한국은 병사들의 안전을 우선시했습니다. 3년 전 아프간에서 쓰러진 2명의 병사가 떠올랐습니다. 값싼 장비 때문에 목숨을 잃은 젊은 병사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들의 어머니가 보낸 편지도 기억났습니다. 왜 우리 아들이 죽어야 했습니까? 라는 절규가 담긴 편지였죠. 무기는 가격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다는 진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화려한 조건들이 갑자기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30% 할인도, 현지 공장도, 기술 이전도 모두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한국의 단순한 한 줄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한국 문서, 단 한 줄에 모든 것이 흔들렸습니다. 이것이 과연 단순한 무기 거래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의미가 있는 선택일까요? 한국이라는 이름이 갑자기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 이익보다 병사들의 생명을 우선시하는 나라, 계산이 아닌 약속으로 접근하는 나라로 말입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동맹은 이익이 아니라 신뢰에서 시작된다는 걸 말입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단 한 줄 제안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우리는 호주 병사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나라가 경제적 혜택 하나 없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파격적인 조건과 비교되는 한국의 담백한 제안이 계속 궁금했거든요. 경제적 혜택은 전혀 없으면서 오직 성능과 안전성만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나라들은 모두 경제 조건부터 내세우는데 한국만 유독 달랐습니다. 경제 조건 대신 단 한 줄의 약속만 내밀었다는 사실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전쟁 참전의 역사적 인연이었습니다. 70년 전 호주군이 한국을 위해 싸웠다는 기록이 있었죠. 호주군 340명이 한국에서 전사했다는 공식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340명이라는 숫자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들 하나하나가 가족이 있고 꿈이 있던 젊은이들이었겠죠. 70년 전 머나먼 아시아 땅에서 한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호주 청년들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직접 한국 방산청을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담백한 제안의 진짜 의미를 알고 싶었거든요. 숫자가 아닌 약속으로 접근하는 이유를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서울 용산에 있는 방산청 건물에 도착했을 때의 첫인상은 놀라웠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질서정연하고 깔끔했죠. 서울의 아침 풍경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분주하지만 체계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거리를 깨끗하게 정리하는 사람들, 질서 있게 움직이는 차량들을 보면서 이 나라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개발진과의 첫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김정호 팀장이라는 분이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의 인품과 표정에서 특별한 것을 느꼈습니다. 진중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였죠. 다른 나라 방산업체 관계자들과는 확실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회의실로 안내받았을 때 제 눈에 들어온 것은 벽에 붙은 K21 설계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또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전사자 명단이었죠. 70년 전 한국전쟁에서 희생된 호주군 병사들의 이름이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습니다. 340명의 이름이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실제 이름들이었습니다. 존 스미스, 데이비드 존슨, 로버트 윌슨. 한 명 한 명이 살아있는 사람이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사자 명단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한국 개발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에서 진정성을 느꼈습니다. 이들에게 70년 전 전쟁은 역사책 속 과거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었습니다. 호주 병사들의 희생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김 팀장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약속을 드리는 겁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지금까지 만난 어떤 방산업체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모두 성능과 가격만 이야기했는데 이들은 약속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김정호 팀장의 또 다른 발언이었습니다. 70년 전 전쟁이 아직도 그들의 연구실 벽에 살아있었습니다. 한국 개발진이 강조하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보훈의 철학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무기 개발이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70년 전 우리를 위해 피 흘린 분들에 대한 보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전쟁 참전 인연을 언급할 때 이들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호주군이 한국을 위해 피 흘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호주군을 지킬 차례입니다. 라는 말에서 계산된 외교사가 아닌 진정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나는 수십 년간 무기를 보며 숫자만 따졌지만 이들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다른 곳과 달랐습니다. 한국 개발진의 태도에서 진정성이 느껴졌거든요. 돈 얘기를 전혀 하지 않는 것도 신기했습니다. 보통은 가격 경쟁력부터 내세우는데 말입니다. 저는 속으로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왜 돈 얘기를 하지 않는가? 일반적인 방산업체라면 경제적 혜택을 강조했을 텐데 한국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직 호주 병사들의 안전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익이 아닌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김정호 팀장의 마지막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은 단순한 수출이 아닙니다. 동맹국에 대한 보답입니다. 그 순간 나는 한국 무기를 단순히 제품이 아닌 동맹의 증거로 보게 되었습니다. 벽에 걸린 전사자 명단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340명의 이름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들에게는 그 이름들이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날 즈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이 경쟁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중국의 30% 할인과 현지 공장 건설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경제 논리로 보면 승산이 없어 보였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기술은 베낄 수 있어도 마음은 베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국은 계산기를 두드렸지만 한국은 역사를 기억했습니다. 중국은 이익을 약속했지만 한국은 신뢰를 약속했습니다. 방산청을 떠나면서 저는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 장비라면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시작되었습니다. 25년간 냉철한 분석가로 살아온 제가 처음으로 감정적 동요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동맹이 무엇인지에 대한 깨달음이었죠. 그 약속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70년 전 전쟁터에서 시작된 인연이 오늘날 첨단 무기 기술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한국에서 돌아오면서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역사와 신뢰, 그리고 진정한 동맹 정신이 담긴 특별한 제안이었습니다. 첫 희망의 싹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방문에서 돌아온 저는 완전히 달라진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한국에서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이 단순한 K-21이 아닌 호주 맞춤형 AS-21 레드백을 개발하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제안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무기 수출은 기존 제품을 그대로 판매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호주만을 위한 완전히 새로운 장갑차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호주의 사막, 정글, 산악 지형에 최적화된 설계를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호주 대륙의 특수한 환경을 모두 고려한 맞춤형 장갑차를 만들겠다는 약속이었죠. 사막의 극한 기온, 열대 지방의 습도, 험준한 산악 지형까지 모든 것을 고려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추가 비용을 한국이 부담하겠다고 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맞춤형 개발에는 엄청난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연구개발비, 설계비, 테스트 비용까지 모든 것이 추가로 들어가죠. 그런데 한국은 그 비용을 자신들이 감당하겠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성능 강화와 가격 인하까지 동시에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중국보다도 유리한 조건으로 말입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라 선물이다. 한국이 제시한 것은 보훈 개념이었습니다. 김 팀장이 설명한 내용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호주군이 한국을 위해 피 흘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갚을 차례입니다. 우리는 비용이 아니라 은혜를 갚기 위해 만든다는 그들의 철학이었습니다. 70년 전 호주가 한국을 도왔듯이 이제 한국이 호주를 돕는 차례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역사적 인연에 대한 보답이라는 것이었죠. 한국 측에서 설계도를 공개했습니다. 그 설계도를 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엔진 부분부터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호주의 극한 기온에 맞춘 특수 냉각 시스템이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사막의 50도 고온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발한 것이었죠. 일반적인 장갑차 엔진과는 완전히 다른 설계였습니다. 냉각 시스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호주 북부 열대 지역의 습도를 고려한 특별한 설계였습니다. 습도 90% 이상에서도 내부 전자장비가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곰팡이나 부식을 방지하는 특수 코팅까지 적용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좌석 설계였습니다. 도면 속에는 호주 병사들의 체격까지 고려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평균 신장 180cm 이상인 호주 병사들을 위해 내부 공간을 재설계한 것이었습니다. 좌석 높이, 다리 공간, 헬멧 착용 시 머리 공간까지 세세한 부분이 모두 호주형으로 맞춰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호주 병사들이 주로 사용하는 장비의 크기와 무게까지 고려해서 수납 공간을 설계했습니다. 개인화기 보관함, 탄약 수납 공간, 통신 장비 거치대까지 모든 것이 호주군 규격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한국 개발진이 얼마나 세심하게 준비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그들은 무기를 팔지 않았다. 신뢰를 건넸다. 설계도를 보면서 한국의 진정성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존 제품을 수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호주만을 위한 특별한 장갑차를 새로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에어 필터 시스템은 호주 내륙의 미세한 모래먼지까지 걸러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호주 사막의 특수한 모래 성분을 분석해서 최적화한 필터였습니다. 전자장비는 열대지방의 극한 습도에서도 오작동하지 않도록 특수 코팅을 했습니다. 통신 시스템도 호주군이 기존에 사용하던 주파수와 완벽하게 호환되도록 설계했습니다. 무기 시스템까지도 호주군이 이미 보유한 탄약과 호환되도록 했습니다. 추가 훈련이나 새로운 탄약 구매 없이도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본 어떤 무기 제안서에도 보훈이라는 단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모든 설계도에는 보훈 정신이 스며 있었습니다. 이익보다는 호주 병사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흔적들이 곳곳에 보였습니다. 그들은 이익보다 역사를 말했습니다. 복제품은 기술만 베끼지만 한국은 정신을 담았습니다. 중국은 기존 제품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것이었지만 한국은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주는 것이었습니다. 설계도 곳곳에서 한국 개발진의 정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비 매뉴얼까지 호주 군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영어로 제작하되 호주식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단순히 번역이 아니라 호주 문화까지 고려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호주만을 위한 맞춤형이었습니다. 김 팀장의 마지막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은 단순한 수출이 아닙니다. 동맹국에 대한 보답입니다. 저는 그 순간 이 장갑차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제안은 무기 판매가 아니라 신뢰의 전달이었습니다. 70년 전 전쟁터에서 맺어진 인연을 현대의 첨단 기술로 이어가는 특별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중국이 제시한 것은 계산된 이익이었습니다. 30% 할인, 현지 공장, 기술 이전 모두 철저히 계산된 조건들이었죠. 반면 한국이 제시한 것은 계산할 수 없는 가치였습니다. 신뢰, 우정, 역사적 인연, 그리고 진정한 동맹 정신이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었죠. 레드백 설계도를 보면서 저는 새로운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동맹이다. 한국은 호주를 단순한 고객이 아닌 혈맹으로 대했습니다. 이익을 추구하는 거래 상대가 아니라 함께 역사를 만들어 온 동반자로 여겼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레드백이야말로 호주가 선택해야 할 미래라는 것을 말입니다. 레드백에 대한 확신이 생긴 지 며칠 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호주 내각과 언론이 제 한국 방문 사실을 문제 삼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과 유착 의혹이라는 기사가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신문을 펼쳤을 때 제 사진이 일면에 실려 있었습니다. 방산 전문가 스틸, 한국과 유착 의혹이라는 헤드라인이었죠. 기사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객관적이어야 할 군사 전문가가 감정적 판단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한국 측의 접대를 받고 편향된 분석을 하고 있다는 추측성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언론은 내 한국 방문을 뇌물수수로 몰아갔습니다. 언론은 진실보다 의혹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병사의 생명을 택해야 했습니다. 정치권의 압박은 더욱 거셨습니다. 감성적 결정은 위험하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더 합리적 선택이라는 논리가 압도적이었죠. 재무장관과 외무장관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학교와 병원을 지을 돈을 왜 더 비싼 장갑차에 써야 합니까? 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중국과 관계가 악화되면 경제 타격이 클 것입니다. 라는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재무장관은 3억 달러를 외쳤지만 나는 2명의 전사자를 떠올렸습니다. 총리조차 중국 대사 면담을 권고했습니다. 정치적 압박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판단해야 합니다라는 압박이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내적 갈등에 빠졌습니다. 객관적 데이터와 병사 생명이라는 가치 사이에서 혼란스러웠습니다. 25년간 냉철한 분석가로 살아온 제가 정말 감정적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3년 전 아프가니스탄 참극의 편지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값싼 장비로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편지였습니다. 왜 우리 아들이 죽어야 했습니까? 더 안전한 장비는 없었습니까? 3억 달러가 내 아들 목숨보다 중요했습니까? 라는 절규의 편지였습니다. 값싼 장비로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편지를 들추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병사 어머니의 편지가 내 손 안에 있었습니다.
그 편지를 읽을 때마다 3년 전의 참극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엔진 고장으로 적진 한복판에 고립된 장갑차, 구조 작업 중에 희생된 2명의 젊은 병사들의 모습이 눈앞에 선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완전히 중국 선택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경제 논리가 전부인 듯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30% 절감 효과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1000개 일자리 창출의 기회입니다. 중국과 관계 악화는 국익에 반합니다. 이런 목소리들이 회의실을 지배했습니다. 숫자와 계산만 오가는 차가운 회의였습니다. 병사들의 생명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점점 고립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언론은 나를 감성에 휘둘린 인물로 몰아갔습니다. 스틸은 객관성을 잃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개인적 감정이 국가적 결정을 좌우해서는 안 된다는 사설들이 연일 실렸습니다. 언론은 나를 감성에 휘둘린 인물로 몰아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건 표가 아니라 생명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3년 전 아프가니스탄의 참극을 기억하는 사람으로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신념이 있었습니다.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회의실에서 저는 단호하게 발언했습니다. 무기는 숫자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약속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3년 전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사한 병사들의 어머니가 보낸 편지를 꺼냈습니다.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 아들이 죽어야 했습니까? 값싼 장비 때문에 2명의 젊은이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꿈이 있었고 가족이 있었습니다. 더 안전한 장비가 있었다면 우리 아들은 살아 돌아왔을 것입니다. 편지를 읽자 회의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회의실의 침묵이 모든 답이었습니다. 그동안 경제 논리만 앞세우던 사람들도 말을 잃었습니다. 숫자와 계산 뒤에 숨어있던 진짜 현실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병사들의 생명보다 값싼 무기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중국은 계산기를 두드렸지만 나는 2통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설령 세계가 반대해도 옳은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서도 압박은 계속되었습니다. 정치인들은 경제적 손실을 걱정했습니다. 언론은 감정적 결정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국가적 결정을 개인적 감정으로 좌우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언론과 정치권의 비판이 거셌지만 저는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병사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국익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3년 전 아프가니스탄의 참극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값싼 장비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 직접 봤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논리에 휘둘려 병사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선택이 옳다는 것을. 비록 경제적으로는 손해일지 모르지만 병사들의 생명을 지키는 일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압박과 비판 속에서도 저는 한국을 지지했습니다. 언론의 유착 의혹과 정치권의 경제 논리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압박과 비판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호주 실전 테스트가 개시된 것입니다. 레드백의 진짜 실력을 확인할 때가 온 것이었죠. 모든 논란과 의혹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실제 성능을 보여주는 것뿐이었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는 사막 환경이었습니다. 호주 내륙의 극한 조건에서 레드백이 어떤 성능을 보여줄지 모든 사람이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사막 기온 45도에서 72시간 연속 가동 테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72시간 가동,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엔진이 안정적으로 작동했습니다. 45도가 넘는 극한 기온에서도 냉각 시스템이 완벽하게 기능했습니다. 모래바람이 거세게 불어도 필터 시스템이 정상 작동했습니다. 72시간 내내 단 한 번의 고장도 없었습니다. 나는 수많은 무기를 시험했지만 이렇게 완벽한 기록은 없었습니다. 참관한 군 관계자들도 놀라워했습니다. 보통 극한 환경 테스트에서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하기 마련인데 레드백은 달랐습니다. 엔진 온도도 정상 범위를 유지했고 전자장비도 안정적으로 돌아갔습니다. 두 번째 테스트는 정글 환경이었습니다. 습도 95%의 극한 조건에서도 레드백은 정상 작동했습니다. 습기 때문에 전자장비가 오작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레드백은 달랐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돌아갔습니다. 통신장비도 선명했고 화력 통제 시스템도 정확했습니다. 세 번째는 도하 시험이었습니다. 레드백이 자체 부력으로 물 위를 떠올라 이동하는 모습을 봤을 때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강을 건너는 능력은 호주 지형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입니다. 레드백은 이 테스트를 완벽하게 통과했습니다. 참모 총장이 말했습니다. 이건 영화가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네 번째는 화력 시험이었습니다. 40기관포 명중률이 98%였습니다.
98% 명중률은 내가 본 최고 수치였습니다. 이동 중 사격에서도 정확도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안정화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했거든요. 흔들리는 차체 안에서도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동 중 명중률은 크게 떨어지는데 레드백은 정지 상태와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대전차 미사일로 기동 드론을 격추한 장면이었습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소형 드론을 한 발에 맞췄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정확도였습니다. 보통 기동하는 소형 목표물을 맞히기는 매우 어려운데 레드백은 해냈습니다. 드론 격추 순간에는 긴장감과 환호가 동시에 터져나왔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임무를 해낸 것이었거든요. 테스트를 지켜본 병사들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장비라면 임무를 맡아도 두렵지 않습니다. 병사들의 눈빛에서 두려움 대신 자신감이 보였습니다. 실제로 레드백 내부에 탑승한 병사들이 웃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안전하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전 장비들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보통 새로운 장비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레드백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신뢰를 보였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준 게 아니라 안심을 줬습니다. 테스트 결과는 모든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사막, 정글, 도하, 화력 모든 영역에서 완벽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각 테스트마다 기대치를 훨씬 넘어서는 결과였습니다. 사막 모래바람 속에서도 엔진이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모습, 습도 95%의 정글에서도 전자장비가 정상 작동하는 모습, 물 위를 떠다니며 강을 건너는 모습, 빠르게 움직이는 드론을 정확히 격추하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개발진과의 인도식이 있었습니다. 김정호 팀장이 말했습니다. 70년 동안 이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한국개발진의 표정에서도 감동이 느껴졌습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무기 수출이 아니라 역사적 의미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70년 전 피해 동맹이 철의 동맹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개발진은 70년 만의 보답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호주가 베푼 은혜를 70년 만에 갚는다는 의미였습니다. 이들에게는 레드백이 단순한 장갑차가 아니라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인도식에서 한국개발진이 보관하던 특별한 물건이 공개되었습니다. 70년 전 한국전쟁 당시 호주 병사가 착용했던 헬멧이었습니다. 그동안 소중히 보관해왔던 것을 이제 호주 전쟁기념관에 기증하겠다고 했습니다. 헬멧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순간이었습니다.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역사적 의미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게 진짜 동맹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중국은 계산기로 접근했지만 한국은 마음으로 접근했습니다. 중국은 이익을 약속했지만 한국은 신뢰를 약속했습니다. 중국은 숫자를 제시했지만 한국은 역사를 기억했습니다. 테스트 내내 레드백은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극한의 조건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했고 병사들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모든 성능 지표에서 기대치를 뛰어넘는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호주가 선택해야 할 미래라는 것을 말입니다. 레드백은 단순한 장비가 아니었습니다. 70년 전 전쟁터에서 맺어진 인연이 현대의 첨단 기술로 이어진 역사적 결과물이었습니다. 한국의 약속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레드백의 압도적인 테스트 결과가 나오자마자 예상치 못한 반발이 시작되었습니다.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입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호주의 결정은 감정적이고 비합리적입니다. 라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경제적 손실을 무시한 근시안적 판단이라는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중국은 경제 보복까지 위협했습니다. 호주산 철광석과 석탄 수입을 재검토하겠다는 경고였습니다. 양국 간 무역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위협이었죠. 중국 관광객들의 호주 방문도 줄어들 것이라는 암시까지 나왔습니다. 중국은 경제 보복을 경고했다. 호주 내부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중국은 실리, 한국은 감성이라는 논조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감정에 휘둘린 결정이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 제기되었습니다. 언론은 나를 감성에 휘둘린 인물로 몰아갔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경제 손실이 너무 큽니다. 다시 재검토해야 합니다. 이런 주장들이 나왔습니다. 중국과의 경제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총리조차 중국 대사 면담을 권고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내각회의에 참석해 정면 돌파를 시도했습니다. 생명을 돈으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잊었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경제적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중국 시장을 잃으면 호주 경제에 큰 타격이 올 것입니다. 국민들이 경제적 손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우려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때 저는 결정적인 카드를 꺼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사한 병사들의 어머니들이 보낸 편지를 낭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우리 아들이 죽어야 했습니까? 값싼 장비 때문에 2명의 젊은 생명이 사라졌습니다. 편지를 읽어내려가면서 회의실이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더 안전한 장비가 있었다면 우리 아들은 살아 돌아왔을 것입니다. 3억 달러가 제 아들의 목숨보다 소중합니까? 또 다른 어머니의 편지도 읽었습니다. 정부는 예산 절약을 자랑했지만 저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 절약된 돈으로 제 아들을 되살릴 수 있습니까? 중국은 계산기를 두드렸지만 나는 2통의 편지를 꺼냈다. 편지 낭독이 끝나자 회의실은 완전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회의실의 침묵이 모든 답이었다. 그 침묵 속에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경제 논리만 앞세우던 사람들도 말을 잃었습니다. 숫자와 계산 뒤에 숨어있던 진짜 현실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병사들의 생명보다 값싼 무기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라고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습니다. 설령 세계가 반대해도 옳은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론이 반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국민들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값싼 무기보다 안전한 무기를 택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병사들의 생명이 경제적 이익보다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전쟁터에 보내야 한다면 가장 안전한 장비를 줘야 한다는 부모들의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지율이 85%로 급등했다. 국민 85%가 레드백 선택을 찬성한다는 결과였습니다. 중국의 경제 보복 위협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병사들의 안전이 우선이다. 중국의 위협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진정한 동맹국과 함께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들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중국은 분노했지만 국민들은 박수쳤다. 병사들의 반응도 압도적이었습니다. 이제는 안심하고 임무에 나설 수 있습니다. 이런 목소리가 군 내부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레드백의 뛰어난 성능을 직접 확인한 병사들이 완전한 신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레드백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믿을 수 있습니다. 마침내 우리를 지켜줄 진짜 장비가 생겼습니다. 병사들의 이런 반응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지지는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중국의 격렬한 반발도 계속되었습니다. 외교부에서는 호주를 감정에 휘둘린 나라라고 비난했습니다. 합리적 판단을 포기하고 감정적 결정을 내렸다는 비판이었습니다. 환구시보에서는 사설을 통해 호주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호주는 경제적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감정적 민족주의에 사로잡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제 보복 조치도 구체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철광석 수입 감소, 관광객 감소, 교육 교류 축소 등 다양한 압박 카드들이 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호주 국민들의 의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처음에는 언론과 정치권의 비판을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한국과 유착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감정적 판단을 한다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신념을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국민들이 제 편에 서 있었습니다. 병사들도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85%라는 압도적인 지지율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총리도 마침내 입장을 바꿨습니다. 정말 확신하십니까? K-21이 더 안전하다는 것을? 총리의 최종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확신합니다. 그 확신은 단순한 기술적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3년 전 아프가니스탄의 참극을 기억하는 사람으로서의 확신이었습니다. 병사들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에서 나온 확신이었습니다. 레드백은 단순한 장비가 아니라 신뢰의 상징이었습니다. 한국의 70년 전 은혜에 대한 보답 정신, 병사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철학, 그리고 진정한 동맹 관계가 담긴 특별한 장갑차였습니다. 중국의 압박과 경제적 손실 우려에도 불구하고 호주는 올바른 선택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총리의 확신을 얻은 후 드디어 역사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호주 국방부가 공식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차세대 보병 전투 차량으로 한국의 AS-21 레드백을 선정한다는 발표였습니다. 언론과 정치권, 그리고 국제사회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거든요. 중국의 압도적인 경제 조건을 뿌리치고 한국을 선택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30% 할인과 현지 공장 건설이라는 파격적 조건을 거부하고 한국을 택한다는 것이었으니까요. 발표 당일 기자회견장은 국제 언론들의 플래시 세례로 가득했습니다. CNN, BBC, 워싱턴 포스트, 파이낸셜 타임스 등 주요 언론사 기자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발표였습니다.
호주의 결정이 향후 국제방산업계에 미칠 파장을 모두가 궁금해했습니다. 기자회견이 시작되자마자 논란의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CNN 기자가 물었습니다. 중국보다 비싼 한국을 왜 택했습니까? BBC 기자도 이어서 질문했습니다. 감정적 결정이 아닙니까? 기자들의 공격적인 질문이 계속되었습니다.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한국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따지고 들었습니다. 합리적 판단인지 의문스럽다 정치적 고려가 개입된 것 아니냐 이런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마이크를 잡는 순간 모든 시선이 내게 쏠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복제품이 아닌 진심을 선택했습니다.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레드백이 단순한 장갑차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70년 전 한국 전쟁의 인연, 호주 병사들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한국의 철학, 그리고 진정한 동맹 정신이 담긴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계산기를 제시했지만 한국은 신뢰를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가격이 아니라 가치를 선택했습니다. 병사들의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호주의 선택을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즉각적인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개발팀장이 서울에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신뢰를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한국 개발진의 첫 반응이었습니다. 호주의 선택에 대한 감사와 함께 책임감을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70년 전 은혜를 현대기술로 갚을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이를 보훈 외교라고 칭하며 보도했습니다. 70년 전 은혜를 현대기술로 갚는다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한국 국민들의 자부심도 크게 고조되었습니다. 우리 기술이 세계에서 인정받았다. 진정한 동맹의 힘을 보여줬다. 보훈의 정신이 결실을 맺었다. 중국의 격렬한 반발은 예상된 일이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호주는 감정에 휘둘린 나라입니다. 중국 외교부의 날선 반응이었습니다. 합리적 판단을 포기하고 감정적 결정을 내렸다는 비난이었습니다. 경제적 현실을 외면한 근시안적 선택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경제 보복도 구체적으로 언급되었습니다. 호주는 중국의 선의를 저버렸다. 양국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철광석 수입 재검토 관광객 감소, 불가피 교육 교류 축소 검토 등 구체적인 보복 조치들이 암시되었습니다. 하지만 호주 내 여론은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국민 85%가 레드백 선택을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초기에는 언론과 정치권의 비판을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한국과 유착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감정적 판단을 한다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신념을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국민들이 제 판단을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병사들도 레드백 선택을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의 현장 인터뷰가 방송되었습니다. 이제는 안심하고 임무에 나설 수 있습니다. 레드백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믿을 수 있습니다. 이런 목소리들이 군 내부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우리를 지켜줄 진짜 장비가 생겼다. 가격보다 성능을 선택해줘서 고맙다. 이제 부모님들도 안심하실 것 같다. 병사들의 이런 반응들이 국민들의 지지를 더욱 확고하게 만들었습니다. 국제 언론들도 점차 논조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신뢰의 동맹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단순한 경제 거래를 넘어선 가치 있는 선택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호주가 보여준 것은 진정한 동맹의 의미라고 평가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올바른 판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경제적 손실보다 안보적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분석이었습니다. 레드백은 단순한 장비가 아니라 신뢰의 상징이었습니다. 발표 이후 반대했던 정치인들의 태도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감정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던 사람들도 국민 여론의 압도적 지지를 보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스틸의 판단이 옳았다고 인정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경제보다 안보가 우선이다. 병사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국익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총리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자네가 옳았네. 총리조차 내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자네가 옳았다. 그 순간 저는 벅찬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버텨온 신념이 결국 옳았다는 것을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언론의 비판과 정치권의 압박을 견디며 지켜온 믿음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중국은 계산기로 접근했지만 한국은 마음으로 접근했습니다. 중국은 이익을 약속했지만 한국은 신뢰를 약속했습니다. 중국은 숫자를 제시했지만 한국은 역사를 기억했습니다. 호주의 선택은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동맹의 의미를 되새기는 역사적 결정이었습니다.
호주의 레드백 선정 발표 이후 전 세계에서 후속 반응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에서 먼저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가 한국방산청에 공식 문의를 보낸 것입니다. 레드백의 성능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폴란드도 차세대 장갑차 도입을 검토 중이었는데 호주의 선택이 큰 영향을 미친 것이었습니다. 노르웨이와 핀란드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북유럽의 혹독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장갑차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특히 레드백의 극한 환경 적응력이 주목받았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미국의 반응이었습니다. 미국 국방부에서도 레드백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 것입니다. 미군의 일부 특수부대에서 레드백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 무기는 단순한 제품이 아니다라는 국제평가가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신뢰의 동맹이라 보도했다. 이런 국제적 관심은 단순히 레드백의 기술적 우수성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보훈 정신이 큰 감동을 준 것이었습니다. 경제적 이익보다 동맹국에 대한 신의를 우선시하는 모습이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레드백의 추가 실전 테스트 장면들이 공개되었습니다. 강력한 성능이 다시 한번 검증되었습니다. 사막에서 72시간 무정지 가동, 정글에서 습도 95% 극복, 도하 능력 98%, 명중률 등 모든 테스트 결과가 국제 무대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야간 작전 능력이었습니다. 열상 장비와 야간 투시 장치가 완벽하게 통합되어 있어서 완전한 어둠 속에서도 정확한 타격이 가능했습니다. 국제 무대에서 레드백에 대한 신뢰도가 급상승했습니다. 메이드 인 코라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 이상 저가 제품의 이미지가 아니라 고품질, 고성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한국전 참전 인연이 재조명되기 시작했습니다. 호주 내 정치적 반전도 놀라웠습니다. 처음에 반대하던 장관들조차 스틸의 판단이 옳았다고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재무장관은 경제적 손실보다 병사들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외무장관도 중국의 경제보복 위협에 굴복하지 않은 것이 옳은 선택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진정한 동맹은 어려울 때 더욱 빛을 발한다는 것이 그의 소감이었습니다. 반대하던 정치인들의 태도 변화가 눈에 띄었습니다. 국민 여론의 압도적 지지와 국제적 호평을 보면서 입장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총리는 우리는 단순한 거래가 아닌 동맹을 택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거래가 아닌 동맹을 택했다. 이 발언은 호주의 레드백 선택이 경제적 계산을 넘어선 가치 판단이었음을 분명히 한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우방과 함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이것은 수출이 아니라 보훈이었다. 한국이 레드백을 개발하고 호주에 제공하는 것은 단순한 무기 수출이 아니었습니다. 70년 전 호주의 은혜에 대한 보답이었습니다.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가치의 교환이었습니다. 나는 역사 속 작은 다리가 된 기분이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에서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다리 역할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 팀장은 우리는 기술을 판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레드백 프로젝트의 진정한 의미를 함축한 표현이었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준 것이 아니라 신뢰를 남겼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한국과 호주는 새로운 동맹 관계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경제적 이익을 넘어선 가치 중심의 협력, 과거의 인연을 현재의 기술로 잇는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오늘 확신합니다. 한국의 레드백은 단순한 장갑차가 아닙니다. 그것은 피로 맺은 동맹의 결실이며 세대를 넘어 이어진 신뢰의 상징입니다. 70년 전 우리 선조들이 한국에서 흘린 땀이 오늘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중국은 흉내를 낼 수 있었지만 그 마음까지는 복제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진정한 동맹은 숫자가 아니라 기억과 진심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문클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연 주인공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오늘 들려드린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문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